수학을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여기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배우는 수학이 우리가 입시 공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고 또 그걸 반복해서 또 풀고 해서 마치 수학을 하나 이런 암기하는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수학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수학이 우리 인간 생활에 또는 인간의 우리 인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는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수학은 수와 양, 공간, 구조의 개념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발달해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활발히 연구되며 끝없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언어, 과학의 언어라고 불리는 수학은 과학 전 분야의 발전에 있어 기초가 된 것은 물론 인간의 사유와 삶을 고찰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수학은 사람의 추상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이자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눈이다. 수학이 가져다준 인류의 위대한 변화에 대해 들어본다. 수학은 사람의 지능 속에서 단어와 개념들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추상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 우리 인식의 지평을 열게 하는 눈을 제공하는 것이죠. E equals mc square. 그러니까 E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M은 물체의 질량을 의미하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우리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걸 30만 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죠? 30만을 미터로 환산하면 아마 9억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9억이 되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공식은 이 조그마한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변환이 급격히 일어날 때 원자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 변환이 서서히 진행될 때 우리 인류에게 유용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것은 우리 DNA의 이중나선 형상입니다. 근데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우리의 DNA가 유전자가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그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굉장히 제한된 정보에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다 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수학적으로 이미 그 전에 있던 이중나선이라는 도형의 형상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 실험적인 제한된 정보로부터 우리의 DNA가 반드시 저런 이중나선형이어야 된다는 것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수리 논리학자인 프레게입니다. 여기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3도 5. 우리는 이 1 더하기 4나 2 더하기 3이 같은 값 5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풀에게는 철학에서의 여러 가지 논쟁들의 이유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이 상당히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현대 논리 철학을 발전하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 수리 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 논리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현대 논리 철학에서 지적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언어가 없으면 사고를 할 수가 없으며 또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학의 단어가 없었다면은 저희들이 생각한 수학적 사고를 할 수가 없고 그 과학적으로 창출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수학자들이 인간의 지능과 논리, 이성이 지배하는 범위 안에서 그 수학적 개념들을 창출해내고 그 중요한 현상들을 만들어진 수학적 용어들로 그려내며 또 그 생각들을 확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학은 기초과학의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초과학의 인프라를 만들어내고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고 있는 수학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기하학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하학을 얘기를 하면은 도형이나 원이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기하학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린 거는 커다란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사각형 안에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커다란 사각형의 면적을 1이라고 하면은 요 회색 부분하고 까만색 부분하고 이 하얀색 부분의 각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보면은 제일 커다란 사각형이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두 번째로 작은 사각형이 한 개씩 있고 그래서 이 각 부분이 3분의 1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까만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커다란 까만 사각형의 면적이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작은 사각형의 면적을 보면 4분의 1의 4분의 1입니다. 세 번째 거는 4분의 1의 4분의 1의 4분의 1이고 이게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시하면은 이런 무한급수가 됩니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스퀘어 더하기 쑥 한 게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것은 이 해석학적이나 대수적으로 접근하면 보기가 어려운 어떤 수학적 명제를 이렇게 형상화하면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기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기하학은 그 중에서 사교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교기하학은 우리 고전 물리의 기하를 지배하고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조그만 식은 소위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델타 P라는 것은 P는 그러니까 속도를 의미하고 델타 P는 속도를 측정할 때 나오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델타 Q는 위치를 측정할 때 나오는 오차를 의미하고요.
이 두 개는 오차의 두 개를 곱하면은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플랑크 컨스탄트 h가 된다는 것인데, 그걸 말로서 풀어서 표시하면은 미시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양 측정의 오차가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미시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다 보면은 그 속도의 정보를 잃어버리고, 속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다 보면은 위치의 정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양자역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 구두 소련의 수학자 아놀드라는 수학자하고 그로모프는 이것의 근원이 고전역학에 이미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때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명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여기 서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오랜 집중력, 꾸준한 노력, 습관의 지속,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집착하는 성격,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친구를 잘못 사귀며, 혼자 있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남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이 생각나죠? 근데 저는 이런 성격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 최근에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내 눈을 보고 얘기해, 그런 의미입니다. Look me in the eye.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이 책의 저자 존 라빈슨이라는 사람은, 존 라빈슨이 이 책의 저자인데, 여러 가지 좋은 재능을 많이 타고났는데 이 성격적인 결함 또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40살이 돼서야 가까운 정신과 의사로부터 네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성격의 결함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타고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스 에머스트시라는 데서 전문 고급차 수리점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저희 형님이 입시 공부를 하던 수학책을 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곧잘 했지만 만일에 소위 요새 얘기하는 인기학과에 제가 진학을 했더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삶을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서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적성에 맞는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더 지속하게 될 수 없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고, 졸업을 한 후에는 그 성숙한 연구 환경 속에서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성격들을 이해해주는 수학자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이 부족한 성격들을 잘 이해하고 항상 격려해준 저희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저희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정부와 우리 한국의 동료 수학자들이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보답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놀라운
성숙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난 30년간 미국 생활을 접고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는 굉장히 다학제적인 학문이에요. 컴퓨터만 잘한다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는 없거든요. 컴퓨터를 잘하면서 이것이 어떤 분야의 어떤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을까를 같이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 다학제적인 측면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위치, 취향, 습관 등 생활하는 모든 것이 정보가 되는 시대. 바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 빅데이터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매 순간 생성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뜻한다. 그 막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은 물론 교통, 범죄 예방, 재난 대처 등 사회 각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빅데이터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미래의 원유, 미래의 에너지, 빅데이터에 대해 들어본다. 요즘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침 제가 요즘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끌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라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빅데이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빅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빅데이터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빅데이터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를 먼저 보실 텐데요. 빅데이터는 그냥 무조건 양이 많으면 빅데이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3V 또는 4V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볼륨이에요. 빅데이터 무슨 커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큰 데이터가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빅데이터 전화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70억의 인구 중에 60억 명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란 걸 또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스마트폰 안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직도 스마트폰 안 가진 분들이 계시네요. 그럼 스마트폰 가진 분들이 주로 전화로 뭘 하시죠? 통화? 문자? 아니죠. 그죠? 요새는 스마트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카카오톡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은 아직 그 학생이니까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검색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정의는 뭔가 하면은 이것들이 무지하게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만 해도 100개의 센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센서는 자동차가 굴러갈 때마다 매초 새로운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리고 스마트카가 되면은 이 차는 어디 그 기지국이든 어디든 통신을 통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송을 하게 될 거예요.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것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물체들이 저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어제 나온 우유예요. 나는 유효기간이 다 된 햄이에요. 라는 것을 소리치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굉장히 자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즉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속도. velocity가 빅데이터의 두 번째 정의고요. 세 번째는 variety라는 건데 이게 데이터가 그냥 문자만 있으면 얼마나 다루기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동영상이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 올라오죠. 페이스북에 보면은 우리가 글만 올리는 게 아니죠. 좋아요도 하지만 동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려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웨어러블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안경, 구글 글래스란 말 들어보셨죠? 안경을 통해서도 정보를 생성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소리, 위치, 영상,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거기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처리해야 될 정보의 유형이 무지하게 다양하다. 이것도 빅데이터의 세 번째 정의가 되겠고, 네 번째는 veracity 라는 것인데 우리가 획득하는 정보의 85%는 가장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오류를 포함하는 정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류를 어떻게 찾아내서 이 오류를 포함한 정보로부터 정확한 결과를 예측을 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 네 가지가 빅데이터의 정의다. 즉 4V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특성은 그 structured 데이터라는 것이 있고 unstructured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데이터의 특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은 바코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코드는 보면은 굉장히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세 줄은 생산자, 그 다음에 네 줄은 생산 연도, 그 다음은 물건의 번호 이런 것들을 쭉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읽으면 전 세계 누구라도 이 바코드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어디에 붙어 있던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트위터의 문자를 한번 볼까요? 트위터를 읽어서 보면은 사람은 그걸 금방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계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올린 트위터를 보고 잘했어. 제가 잘했다고 한 거죠? 잘했어. 어떻게 얘기한 걸까요? 이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기계는 잘했어로 받아들이거든요. 이와 같이 스트럭처드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더 나쁜 점은 이런 unstructured 데이터가 점점 더 빨리 생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는 사실은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우리 주변에 있었고 빨리 나왔고 다양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저장 매체의 발달과 저장 비용의 극적인 하락이에요. 데이터가 아무리 빨리 많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저장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걸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드디스크의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USB를 샀을 때 메가 1기가짜리 USB 받으면 막 뛸 듯이 기뻐했잖아요. 대박 그러면서 좋아했죠.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USB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8기가짜리가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그 젊은 학생들도 8기가 USB쯤은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하드웨어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연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메인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전 학과, 전 회사에서 나눠서 썼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컴퓨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고요. 지금은 사람 하나에 컴퓨터 100대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더 이슈를 가지고 오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즉 빅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빅데이터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쓰면 좋은 걸 아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겠죠. 왜냐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처리함으로써 내가 얻는 비용보다 소요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구글이라는 검색 업체가, 여러분 구글은 다 아시죠? 예, 구글이라는 검색 업체가 그 싼 PC들, 서버들, 그러니까 저 가격의 그 서버들을 쭉 연결을 해서 굉장히 빠른 슈퍼컴퓨터처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맵 리듀스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사실은 구글에서 별로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연구자가 이거를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회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발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오픈소스 진영에서 맵 리듀스가 공개된 이후에 하둡이라는, 즉 저렴한 서버들을 연결을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기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선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가장 선두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을 보시면은요, 하루에 6억 2천 명의 방문자가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10억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72억 건의 페이지 뷰가 일어난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4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하루에 900만 개의 물건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20억 명의 회원이 있는데 하루에 2억 5천만 장의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간다고 해요. 물론 저도 여기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가치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방대한 시장이에요. 빅데이터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고 있어서 지금 2010년에 32억 달러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5년이 되면은 169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시장으로 대폭 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 또는 기술업체들에서 빅데이터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매년 61.4% 정도가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돈이 벌리는 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IBM의 CEO인 지니 로메티라는 분이 여자 CEO예요. 굉장히 멋지죠. IBM의 CEO로 등극을 해서 빅데이터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원유이고 자산이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EU 그 퍼블릭 섹터 행정 부분이죠. EU의 행정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연 2,500유로의 가치가 창출이 된다. 그뿐 아니라 공장에서도 쓰게 되면 개발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공중보건 분야에서 썼더니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고, 가게에서 썼더니 60%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더라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과 같이 세상을 바꾸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그 버락 오바마의 사진이죠. 버락 오바마가 재선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했는데, 재선을 출마를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시카고의 데이터 분석 팀을 꾸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를 대통령 재선 선거 운동에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공약, 맞춤형 캠페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한 명 한 명을 타겟팅해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게 되겠죠. 자, 구글 제가 아까 검색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구글이 더 빠르다고 뭐보다 더 빠른가 하면요, 미국의 질병관리국보다 구글이 독감을 더 빨리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 질병관리국은 더 정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팔린 약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뭐죠? 사후 약방문이죠. 병이 지나간 다음에야 독감이 지나갔네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겨울이 되니까 독감이 유행하겠구나라는 건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언제 독감이 오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하면서 타미플루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은 누구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걸 얘기하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뭔가 하면 예전에는 차량 내비게이터를 썼어요. 내비게이터에서 목적지를 딱 정하게 되면은 그 목적지를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을 알려주죠. 그런데 요새는 그 제일 가까운 길이 아니라 제일 빠른 길을 알려줘요. 가까운 길과 빠른 길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가까운 길은 거리고요. 빠른 길은 시간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길도 중간에 차가 많이 막힌다던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면은 그거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데 6일로 갔더니 10분 걸리고 여길로 갔더니 20분 걸리더라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분석해서 A에서 B로 갈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바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서울의 밤, 서울 심야버스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서울연구원에서 KT 휴대폰 통화 이력 데이터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심야 시간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건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사는 사람이 신촌에서 전화를 많이 건다. 그러면 신촌에서 압구정동 가는 버스를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전체 지역을 이렇게 그 헥사곤으로 나눈 다음에 어디 사는 사람이 어디로 전화했는지를 쭉 조사를 해서 이 루트를 정해서 신규 노선을 신설을 하고 기존 노선을 변경을 하는 이런 일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냈고요. 2014년 아카데미상도 100%로 알려냈어요. 6,000명의 투표인단을 분석을 하고 40년 동안 아카데미상 수상작을 분석을 해서 이번엔 12년이 작품상을 받겠고, 그다음에 그라비티를 감독한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100% 맞춰냈다고 해요. 자, 샌프란시스코 얘기는요, 그 범죄 발생 지역에 대한 데이터, 언제 어떤 날씨에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더라, 어떤 요일에 범죄가 일어나더라라는 걸 쭉 집어넣었어요. 쭉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서 오늘은 비가 오는 토요일이니까 여기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리고 내보냈더니 놀랍게도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했어요. 10명을 내보냈더니 그중에 7건대에서는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전국 그 점포에서 어떤 날씨, 어떤 요일에 어떤 빵이 많이 팔리는가를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점포들에게 그 전날 미리 얘기를 해줘요. 내일은 일기예보가 이렇게 되고 이런 날씨, 이런 요일에는 뭐 고로케가 잘 팔립니다. 아니면 크림빵이 잘 팔립니다. 케이크 잘 팔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거를 가지고 그 업주들이 그 주문을 해서 한 달 만에 조립빵의 매출이 30%나 증가를 했고요. 폐기량은 획기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것을 이뤘다고 해요. 자,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정치, 경제, 사회 안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약을 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제 재미있는 만화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그 커스터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슨 마술사처럼 생각해. 모든 걸 다 풀어내줄 수 있는 마술사처럼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데이터는 모르겠고 사이언티스트니까 이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는 내가 브래드 피트랑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브래드 피트는 머니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었고요. 머니볼이라는 영화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야구 영화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내 남편은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컴퓨터가 일을 할 뿐이지. 이렇게 시니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예술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컴퓨터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넣고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볼 때 빅데이터는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섹시한 직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야 되고,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하다못해 굉장한 팔방민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섹시한 직업이면 도대체 돈은 얼마나 벌까 하고 봤더니 2012년도에 보니까 약 12만 달러 정도를 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도전을 하셔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교환하더라도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아이디어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은 2개, 4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은 지혜를 나누면서 지혜를 점점 키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지혜가 결국은 창조 경제의 밑거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 분야를 하나하나 알아보면 저한테도 이득이 많이 될 것 같고, 한 분야를 연구한다 해도 다른 연구 분야를 보면서 이런 분야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같이 융합해서 하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주제를 이번에 보면서 되게 과학 분야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의 분야를 잘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듣고 나니 정말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기술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내년에도 꼭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레이저가 사실 뭔가, 사실 레이저는 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류의 이제 광원이다. 요즘에 레이저는 보면 거진 약방의 감초죠. 인류가 생긴 이후부터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있는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죠? 그분들도 다 구조 엔지니어였어요.